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이승원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계시죠? 아이고 뭐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라가? 예. 네, 나라 걱정해. 네. 잘 계십니까 평론가님은? 아니요. 네. 뉴스 읽기가 겁납니다. 네. 네. 가슴이 아픕니다. 뉴스를 전해줘야 돼서. 자, 네.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석이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원님? 예, 뭐 사실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도 이 대사를 지낸 적이 있고 네. 또 나름대로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이렇게 표명한다는 건 그 자체로는 뭐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또 관심을 기울일 부분이죠. 다소 좀 진보 정권이 대부분 북한 인권에 좀 약간 불편해했던 네.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뭘 말하는 거냐. 통상 인권이라면 자유권, 생존권, 정치적 자유를 얘기하는 건데 네. 북한의 방역 물품이라든가 쌀 이런 인도적 지원은 생존권이고 분명한 인권이거든요. 예. 근데 이건 쏙 빼고 정치적인 자유만 갖다 인권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인권의 무기화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조금 이 정부가 어떤 인권으로 북한을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 뭐 천차만별일 수 있다. 북한 인권이라 미국 보수파 그리고 우리 보수당도 북한 인권을 계속 부르짖어요. 인권을. 그런데 비라를 뿌릴 때 그다음에 탈북자들 이 정치적인 거죠. 이런 때 인권인데 북한의 진짜 실질적인 인권을 위해서 조금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빨리 그러면은 인도주의적 지원도 인권의 영역에서 바라보고 좀 시야를 넓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탈리아 대통령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사임했습니다. 사임을 수용했습니다. 그 영국 총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 2달 안에 결정이 나는데요. 네. 당원 16만 명이 우편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당원 16만 네, 명이 그렇죠. 네, 지금 영국. 별로 안 돼요. 16만 명 몇 표만 모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인도계 순핵이라는 이름의 전 재무장관이 있고 선두로 달리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트러스 외무장관이 있죠. 여성입니다. 여성이고요. 네. 만약에 이 순핵 전 전 재무장관이 된다면 최초로 백인. 인도계. 네, 인도계. 비백인 총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영국에 인종차별이 심하거든요. 네네. 가면 심해요. 막 쳐다보고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도계가 총리가 된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재무장관이고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고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42살이에요. 순핵 전 장관 같은 경우. 근데 인도계고 이제 그 부인이 인도계 재벌에 이제 작년가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영국 내에서 재산 순위가 220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자라는 그런 거리감이 하나가 있다고 하고 트러스 외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백인 여성인데 롤 모델이 대처. 마가렛 대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옷 스타일까지 다 비슷하게 한다고 해서 오히려 구설수에 오를 정도로. 근데 굉장히 강경파, 그 브렉시트를 해야 된다는 강경파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장 자기는 법인세를 내리겠다 총리가 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경제적인 부분부터 그 둘이 굉장히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될지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총리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만났습니다. 기시다 총리를 만났는데 조금 진전이 있습니까? 예, 이게 셔틀 정상 외교를 복원하자. 이 한마디가 전략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자. 이 얘기가 또 남았어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거? 이것도 한국이 주장했습니까? 아, 물론이죠. 예. 그 벌써 몇 번째예요. 그런데 그 지금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곧 정상회담이 성사될 거라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그 전혀 기미가 안 보이는 이유가 아베 추모 분위기에서 오히려 그 보수당의 어떤 한국 견제 그 정서가 더 커져 버려가지고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게 일본 언론의 반응입니다. 우리 쪽은 뭔가 성과가 있었다 그러는데 일본 언론은 전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어떤 목에 가시처럼 박혀 있는 게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그 일본 기업의 현금화 문제, 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박진 장관의 어떤 그 일본에서의 그 어조를 보면은 우리 정부가 민관 합동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그런데 우리 힘 갖고는 안 되네. 일본도 좀 성의를 보여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그럼 해결해 와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 여론과 일본의 보수층 사이에서 우리 외교부가 끼어버린 거 아니냐. 이런 느낌까지 들은. 너무 지금 일본 총리한테 정상회담하자 만나자 하다가 지금 약간 입지가 애매해졌어요. 네. 지금 보통 이제 어떤 자리나 그렇지만 국제 무대에서 외교 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몇 개라도 어긋난다면 얘네들이 우리를 굉장히 홀대하는구나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기 마련인데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번에 박진 외무장관이 갔어요. 양국 이제 장관이 그렇게 만난 거는 4년 7개월 만인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네네. 만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외교 장관 회담 어떤 장관 회담이든 모두 발언은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 발언에 대해서 제대로 뭐 할 게 없으면 날씨가 좋네요. 뭐 덕담이라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모두 발언 없었어요. 그리고 끝나면은 공동 기자회견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공동 뭐 발표문까지 아니더라도 기자회견도 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국 외무장관이 그렇게 일단 형식상 끝났고 그리고 기시다 총리를 예방할 때는 사진도 못 찍게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기시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박진 외무장관 만나고 기시다 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추모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오로지 방문 목적을 추모로만 축소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8초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갔대요. 그게 다예요? 다예요. 네.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분명히 봐야 되는 게 그 아베 이후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하고의 그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데 대해서 더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일본의 정세가 오히려 죽은 아베가 산 기시다를 통치하고 있는 양상으로 더 오히려 기현상을 보이면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국에 대해 가지고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한국하고 가까워지지 말라는 어떤 정치적 압력이 강화되고 의외로 기시다 총리의 운신의 폭이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승환 평론가 말대로 공동회담이 없이 공동선언이 없이 헤어지니까 각자 언론에 얘기하는 한일 양국 외교부 장관의 얘기가 너무나 갭이 커버려진 것이죠. 네. 그런 만큼 이번에 어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셔틀 정상 외교로 가는 디딤돌을 놓았다기보다는 이 어떤 현안의 문제에 대해 양국의 팽팽한 긴장감이 재확인되면서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훨씬 더 많다. 이런 부분이 자꾸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외교적이지 못한 거죠. 이게 워딩도 보면 예를 들어 박진 장관 같은 경우는 양국 정상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편리한 시기에 만나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좋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네. 굉장히 이제 뭐 외교적으로 뉴트럴한 뭐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달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대변 역할하는 관방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그 히로가스 관방장관이 지난 19일 정례 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향후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긴밀히 소통할 것. 그러니까 니네들이 하는 거 봐서 우리가 대응할게. 딱 가시를 박아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워딩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굉장히 뉴트럴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고 그래도 4년 7개월 만에 가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어쨌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급한 거는 일본 정부여야 하는데 오히려 이게 선후 관계가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관방장관의 워딩도 굉장히 좀 불쾌한 그런 워딩이 나왔다는 점이 이번 회담에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둘이 만날 때 밀고 당기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너무 한쪽에서 구애하면 저기서 흥하고 있는데 너 하는 거 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만나줘 이렇게 하면 더 지금 콧대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랬어요. 데이트 폭력이요? 네, 안 만나겠다는데. 네. 그러니까 외교 관계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상호 체면을 세우고 희망의 여지를 남겨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미일 동맹 강화라든가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용한 한국의 입장에서 매우 그 입지가 작아지는 거예요. 네. 향후에 외교의 어떤 큰 숙제가 지금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성과 없이 귀국한 것 같아요. 빈손 외교라고 하죠. 네. 네. 갈 때도 그렇게 욕을 먹더니 와서는 더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래도 뭐 안 챙겨줬습니까? 사우디가 그렇게 그렇게 박한 동네가 아닌데 지금까지 미국의 그냥 저금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 양쪽이 굉장히 우방이었죠. 지난 예. 45년부터 루즈벨트 대통령과 당시 그 사우디의 왕이 만나서 왜 오일을 줄 테니 우리한테 안보를 책임져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그때부터 쭉 한 70년 동맹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업앤다운 관계가 좀 안 좋아진 적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역대급 실패라고 할 수 있고. 역대급이요? 네, 그 정상회담이 이렇게까지 그 내용 없이 끝나는 게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아니 보통 좀 정상회담은 의례적으로 만나는 거고 이미 실무관에서 다 그렇죠. 합의가 돼 있고 거기 가서 뭐 일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안 돼 있었고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를 견제하자라는 그 안보적인 문제가 있었고 가장 중요하게는 원유 추가 생산이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고 이란을 그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아랍 국가들 좀 협력을 하자, 안보 협력을 하자 이제 세 가지 의제가 주로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딱히 뚜렷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또 이스라엘과 또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가장 큰 거는 원유 생산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사우디는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할 만큼 하고 있어. 더 이상 추가 그 여력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발 더 나가서 그 추가적으로 원유 생산을 하는 거는 오펙 플러스랑 한번 얘기해 볼게 이거예요. 다음 달에. 근데 오펙 플러스에는 러시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펙은 이 사우디나 이쪽 국가들이고 그렇죠. 플러스하면 이제 러시아랑 해서 10여 개국이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얘기를 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든 앞에서 면전에서 면박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워딩이 나온 거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유 증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했는데 네. 사우디가 바로 아니야 우리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어 이렇게 또 반박했어요. 반박하는 네. 굉장히 좀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어요. 자, 네.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지금 세계 정세를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와버렸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정상회의를 6월 말에 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격화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나토 정상회담에 표방한 세 가지 가치 억제와 방어와 협력이 성공한 겁니까? 지금 더 나빠졌어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주도한 거는 공급망 재편이고 그 인플레이션 억제하는 어떤 세계의 어떤 원유 또 반도체 이런 외교인데 지금 계속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빈손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서 석유값이 또 급등했어요. 그동안 진정돼 가던 참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석유값 안정시키러 사우디 갔다 왔는데 못해서 빈손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준 메시지가 뭐예요?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원유값이 또 올라버리니까 아니 그러면 차라리 안간만도 못한 경우가 됐죠. 아니 전 세계 물가를 위해서도 조금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다가 저기 인권 외교, 인권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금명성도 무너졌다. 네. 이래서 CNN 폴리티크지가 일제히 비난 그 기사를 내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인식해야 될 거는 미국의 지도력이 과연 예전만 같냐? 이 신뢰할 만한 지도력인가? 우크라이나 전쟁, 사우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기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점들이 이제 계속 그 신호가 누적됐을 때 지금 미국 주도의 이 자유주의 질서, 어떤 인권과 민주주의 질서에 위협이 없겠냐는 것이죠. 그 경제적인 어떤 그 교란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담론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불안이 조성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우디 방문은 재앙이에요. 재앙 수준입니까? 예. 그런데 미국의 외교력 전 세계에서 좀 의심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외교 정책은 오직 미국만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점을 그러니까 고려해야 이 됩니까?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저기 우리가 뭐 자꾸 외교부 장관이 나간다 그랬지만 더 중요한 건 제니 델런 재무부 장관이 지금 한국에 왔죠. 와서 네.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하고 대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앨런 장관이 지금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 줄서기 정치가 과연 줄서기 외교가 맞느냐는 거예요. 줄서기가 아니라 살피기. 이게 지금 한꺼풀만 벗겨보니까 신냉전이라고 그랬는데 각자 도생의 세계 아니냐. 예. 국익이 우선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면밀히 살피는 외교가 우선이지 줄서는 외교가 우선이냐는 것이죠. 예. 살피기가 줄서기보다 훨씬 합리적이라. 살피기 해라. 굉장히 그 이중적인 모습이죠. 본인들은 이제
그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 만나서 한 열흘 안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열흘 안에 만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동안 이제 화상 회담이나 전화 통화로 한 4차례 만났지만 대면 회담은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형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시기로 특정했다라는 건 물밑으로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그렇죠. 뜻이죠. 그리고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닛 옐런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에 이 중국 측과 통화해가지고 관세에 대해서도 류호 얘기를 하고 부총리. 네, 부총리.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와서는 중국과 모든 것을 다 끊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치포니 뭐니 해가지고 다 끊어라를 얘기하고 있고 정작 본인들은 시진핑 주석 이제 열흘 뒤에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트럼프 때 그 관세를 엄청나게 이제 올렸잖아요. 네. 이제 그걸 좀 낮추는 얘기를 또 하겠죠. 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제닛 옐런 같은 경우는 관세를 조정해서 좀 지금 인플레를 조금 낮춰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와서 하는 이 모든 메시지와 본인들이 하고 있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어긋나고 있다. 예. 그런 와중에 이중 신호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중심을 못 잡고 그냥 그 미국 알이 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답답합니다. 예, 네. 이 미국의 지도력에 있어서 지금 세계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런 이중적 신호의 발신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치포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이 반도체 동맹에 우리가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8월까지 미국에 답변을 줘야 돼요. 네. 그러면 일본, 대만은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반도체 예. 동맹에. 그런데 우리가 참여하는 걸 중국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봐요. 예. 일본, 대만은 쟤들은 뭐 원래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러면 한국인데 지금 저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국 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현지에서 매출액이 30%예요. 그렇다면 이건 근간을 흔들어대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도체 치포 동맹이라는 거를 8월까지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원유 가격 상한제 여기에도 우리가 뛰어들면 이거는 걸프 국가들 원유국들하고의 협력에 있어가지고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구서가 이렇게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미중 관계는 또 경제적인 협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아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럴 때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당파적인 판단은 정말 금물입니다. 푸틴은 또 이란을 찾았습니다. 반미 연대를 과시하고 있어요. 튀르키예랑 이란 이렇게 사진도 찍고 웃고 있던데요.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예, 역시 그 바이든의 중동 방안에 대한 대응 외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란도 같지만은 그 튀르키예 과거 터키 네. 예, 에르도안 대통령하고도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보면은 그 오히려 푸틴이 경제를 무기화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그 자신의 영향력을 외교의 자산으로 구체화하면서 오히려 미국과의 천하삼분지계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세력권 이런 천하삼분지계라는 푸틴의 원래 기획이 지금 먹혀 들어가는 거 아니냐 또는 어떤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외교력을 오히려 푸틴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투는 푸틴이 지고 있지만 전쟁은 푸틴이 이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 어떤 복합적인 메타 갈등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메타 갈등의 세계로 엮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종착점은 어디냐? 천하삼분지계죠. 이게 푸틴의 계획이거든요. 이스라엘과 이제 사우디 등등 바이든의 중동 순방을 마치자마자 푸틴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이란을 찾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과 그 터키의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과 또 이란에는 최고 지도자라고 하메네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아까 그 외교 프로토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홀대하는지 그렇죠. 네, 뭐 다 알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완전히 하얀 방 안에 의자가 그냥 딱 3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썰렁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의자 배치가 있는데 당연히 최고 지도자가 이제 사진을 봤을 때 왼쪽에 있고 여기 이제 푸틴 대통령이 같이 있는데 보통 푸틴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이나 만날 때 5m 긴 탁자 놓고 해가지고 그렇죠. 도대체 대화가 되는 거냐 확성기 틀어놨냐 막 이랬잖아요. 네. 샤우팅 뭐 외교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번에 무려 2m, 아까 굉장히 가까이 앉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평소보다 반 이상 가까이 앉은 거라서 이렇게 가까이 앉을 수 있냐라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푸틴이 급하고 또 이제 동지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났을 때 보통 푸틴 같은 경우는 1시간, 4시간 이렇게 늦는 건 늦죠. 기본인데. 지각대장이 아닙니까? 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만날 때도 1시간 늦었고 박근혜 대통령 1시간 반 늦었고 이랬습니다. 메르켈은 5시간 정도 늦었죠. 근데 이번에 무려 44초 일찍 가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푸틴도 굉장히 그 동병상련이라고 여러 가지 이제 우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뭐 가스가 됐던 뭐 원유가 됐던 서로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 동지적인 상황이 필요한 거고 이것은 또 안보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미국은 중동 아랍국들을 그 이제 협력을 이끌어내서 이란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워낙 싫으니까 러시아라도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뭔가 전선을 맞붙이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가서 푸틴 같은 경우는 52조 원 이상 천연가스 개발하겠다고 그 협약까지 맺은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엄청 벌어서 그것을 다시 이란과 이제 협력하는 데 쓰고 이런 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이럴수록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속이 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6150님께서 트리플 콤보 세트 승원 종대 진우 퇴근길 즐겁게 청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최권승님께서 역시 시원한 전문가들의 팩트 폭격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토 정상회의가 끝나고 왜 우크라이나 상황이 더 악화됐느냐. 그렇죠.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아무런 최후 통첩이 없었어요. 다른 얘기 물러가라든가 네? 전쟁 끝내라든가 이제는 뭐 이 정도 레드라인 넘지 말라든가 이런 요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회의가 끝나고 푸틴이 웃더라고. 그리고 계속 또 공격을 격화시켰는데 CNN에 미사일 3,000발을 네. 그 남부나 동부 도시에 그 폭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종을 보니까 예. 구형 미사일을 다 쐈어요. 제거품 네, 있는 그다음에 거를. 심지어는 대공 미사일을 지상 공격용으로도 썼어요. 비정상적인 사용입니다. 예.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마지막 미사일 갖고 있는 여력을 몽땅 다 동원해 가지고 주요 도시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놀라운 대목이 나오는데 러시아가 현재 점령한 그 루안스크 도네츠크를 넘어 가지고 영토를 확장하는 추가 공격을 하겠다고 엄포를 놔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서구에서 은근히 기대했던 건 뭘까요? 여기서 이제 전쟁을 멈추고. 이 현재 전선에서 네. 휴전선 거서 이제 중지하는 모델, 한반도 모델이죠. 네. 예, 이런 어떤 걸 내심 기대해 왔는데 러시아가 이 기대를 정면에서 걷어차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날려보낸 겁니다. 심지어 공중에서 순항 미사일은 멀리 나가는 미사일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륙의 도시로 이제 점점 더 확대됐고 하루에 20-30명씩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이야기는 이제 푸틴이 그 한때 키우에 갔다가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나 동남부에서는 자기들이 유리한 전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세를 계속 확장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악화시키고 당분간 우크라이나하고는 정전협정, 평화협정 이런 협상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공급망 위기에 쩔쩔매는 서구 사회가 조금 수세에 몰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억제하고 방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번 나토 정상회의가 좀 아쉬웠던 겁니다. 그때 그래도 뭐 나토 그 인력도 늘리고 각국의 뭐 GDP 대비 2%까지 국방력을 이제 향상시킨다 여러 가지 합의 있었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나토가 잘해보자 약간 이런 거였고 러시아에 주는 아주 직접적인 메시지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 러시아 라브로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 20일이었는데 뭐 중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그 장거리 무기 지원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더 공격할 거야라고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평화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결됐기 때문에 남부 지역을 장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얘기는 그런 거죠. 약간 그 나토의 그 모임 자체를 굉장히 비웃은 겁니다.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이고. 네, 그래서 저번에 왜 키신저가 초반에 키신저 전 외무장관이 네. 이 현실 정치를 좀 봐라. 그리고 네. 그 그렇지. 동부 쪽 어느 정도 좀 양보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했던 네. 게 지금 다시 좀 아쉬워지는 순간이 그러니까 아닌가 키신저 싶어요. 주장은 네네. 러시아의 세력권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네. 그 세력권을 왜 부정하느냐는 거죠. 예, 같은 그 주장들이 일부 학자들에게 촘스키 선생도 강조가 비슷한 됐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이제 현실 정치로 보자는 건데 자꾸 워싱턴의 전략가들이 도덕의 관점으로 전쟁을 보는다는 것이죠.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이런 식의 말이죠. 이종호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는 푸틴인데 미국만 비난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푸틴이 맞죠. 전쟁광 푸틴인데 비난은 해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풀어보자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충분히 규탄을 하겠지만은 지금은 출구 전략, 네.
어떻게 이 전쟁을 지혜롭게 끝내야죠. 마무리할 것인가. 네. 예, 전쟁을 하는 목적은 그건 분명합니다. 푸틴이 쳐들어왔으니까. 예. 침략자를 물리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나 어떤 전쟁이든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점이 지금 우리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를 지켜야죠. 평화를. 그런데요, 의원님,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제 한국이 중견 군사 강국으로 가는 건데 네. 독자적인 초음속 그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가 전 세계에 많지가 않아요. 독자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한 7번째인데 네. 최근에 누리호 발사 성공하고 이게 맞물려 들어갈 때 이랬을 때 이건 수출까지도 염두에 둔 전투기고 미래의 스텔스기로 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진화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한 400시간 비행을 성공적으로 했는데 벌써 시험 비행을 했다는 거는 이게 불과 체계 개발 시작한 지 박근혜 대통령 때 시작한 건데 무지한히 빠릅니다. 네. 그리고 로켓 능력도 지금 서서히 진화하고 있고 이제 달 탐사 로켓까지 또 우리가 보낼 예정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어쩌면은 이것을 우리가 항공 우주 방위 산업의 어떤 중견 강국으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을 넘어서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KF-21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같은 시기에 터진 뉴스가 폴란드에 우리 K2 전차 1000대를 수출한다. 그 8월에 계약 체결할 거다. 이 뉴스 나왔죠. 예. 그다음에 이 KF-21보다는 낮은 수준의 성능의 전투기 경공격기로 사용하는 FA-50을 폴란드에 수출한다는 뉴스가 또 터지고 있어요. 예. 유럽에 지금 변변한 방산업체가 없습니다. 네. 생산량이 너무 작아요. 근데 한국은 많이 생산하는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다 보니까 이 불타는 세계에서 뜻밖의 한국이 경쟁력을 가져버리는 거야. 이게 그렇죠. 군수산업에서. 예. 이거 기대하지 않았던 또 새로운 국면입니다. 이게. 네, 참. 분단 국가에서 방위를 위해서 자주국방을 위해서 힘썼는데 이제 여기서 또 금강을 또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제닛 앨런 미 재무부 장관 만났는데 좀 성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멀리 오셨는데 뭐라도 좀 내놓고 가시지. 첫 번째가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협의했다. 두 예. 번째가 우방국 공급망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건 이제 그 프렌드 쇼링가 아까 그 중국 배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 얘기 잠깐 드렸는데 끼리끼리 친한 국가들끼리 공급망을 만들어서 중국을 배제하자는 거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에너지 가격은 그 러시아산 원유나 이런 것을 상한제에 동참하라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밝힌 건데 이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뭐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 네 번째는 외환 시장에 대해서 이제 협의했다. 이 네 가지인데 에너지 가격 러시아 겨냥한 거고 우방국 공급망 중국 겨냥한 거고 외환 시장 협의 물론 이번에 이제 그 연방이 아니라 재무장관이 왔기 때문에 뭐 스워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만 총합했을 때 우리나라가 얻은 게 뭐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수출 관련해서는 중국이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당장 끊을 수도 없는 거고요. 당장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러시아산 원유나 가스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을 이렇게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꼈는데 이번에는 그냥 하겠다라고 동참한다고 용을 밝혔기 때문에 아이고. 플러스는 없어 보입니다. 한숨이 나네요. 다음 주 세계에서는 어떤 뉴스를 주목해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그 미중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역동적인 측면, 네. 그다음에 악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세 이런 부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론가님. 우크라이나요? 네. 저는 그 칩4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안목을 세계로 키웠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 김종대, 이승원, 김종대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칩4요? 어렵습니다. 6시에 이어가겠습니다.